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고 차베스는 1998년부터 2013년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베네수엘라를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간 사람입니다. 그는 암으로 죽은 지가 제법 됐지만 현재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국민들이 그렇게 사이비 정치인들에게 놀아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차베스가 뭘 했는지를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기 때문입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차베스는 조국 베네수엘라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국민 총생산 GDP가 2012년 그가 떠날 때 3,314억 달러였습니다. 2018년도에 963억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6년 만에 GDP가 29% 정도까지 내려간 겁니다. 이런 경우가 참 찾아보기 힘들죠. 성장률이 아니고 나라 전체의 총파이가 29%만 남게 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71%가 날아가 버린 거죠. 빈곤율은 1997년도에 66%였습니다. 그가 무상으로 돈을 나눠주면서 2012년에는 25%까지 떨어지지만 그가 떠난 다음에 2017년에는 다시 9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무상정책이라는 것이 잠시 약발이 있는 거죠. 97년도에 1만 2천 개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은 2017년도에 4천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부 재정 지출 비중은 GDP, 국내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도에 28%에서 2013년도에 40%까지 증가했습니다. 완전히 민간 영역이 망가진 거죠. 대다수 사람들이 국가의 세금에 지탱해 살아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된 겁니다. 참 세금 많이 거두고 예산 확대할 때 우리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엄청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재임하던 1998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경제 성장률은 3%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브라질은 3.4%, 칠레는 4.1%, 페루 5.2%, 콜롬비아 3.6%였습니다. 엄청나게 석유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퍼부었어도 평균 성장률보다 다른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보다 낮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한 것은 미래 자원을 끌어다가 탕진해 버렸습니다. 산업 기반을 완전히 파괴하고 정치, 사회, 시민사회의 기반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공짜에 익숙함으로써 도덕 기반도 파괴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집권에 성공했는가? 1992년 2월 4일 날 육군 중령 우고 차베스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총격전이 벌어지고 쿠데타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수감 생활을 거친 다음에 6년째 그런 권력을 쥐게 됩니다. 1998년 12월에 열렸던 대통령 선거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양당 태제인 베네수엘라 양대 정당인 민주행동당 AD와 기독교 사회당이 연합해서 연합 후보인 살라스를 냈습니다. 일종의 우파 진영이죠. 그러나 우고 차베스는 좌파 연합 후보로서 당선하는 데 성공합니다.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고 차베스를 선택했느냐? 당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5달러에서 10달러로 떨어졌기 때문에 적자 재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긴축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가 떨어지니까 베네수엘라에 외자가 많이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1997년 말에 178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가 1998년 9월 달에 120억 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외화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리를 높였습니다. 금리를 높이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고 사업하거나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웠습니다. 민심이 흉흉하던 차에 국민들은 단박에 경제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약속하는 우고 차베스에게 표를 몰아주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좌파 연합이 우고 차베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98년도에 좌파 연합 후보가
승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가 있겠느냐, 몇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큽니다. 지배층들이 자신들이 택하고 있는 정치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라틴 아메리카 국가 가운데서 구조개혁을 가장 등한히 한 국가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예를 들면 포린 폴리스의 편집자인 도이세 나이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신자유주의 개혁 실험, 다시 이야기하면 구조개혁은 대단치도 않았고 오래가지도 못했으며 어설프고 자주 뒤집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개혁이나 경제개혁을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한 거죠. 당시에 정치 엘리트들은 우리 정치제도가 우수하고 유권자들이 만족하고 사회정책이 참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잘못 판단했습니다. 대중들은 불만을 많이 가졌던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것이 대형 부정부패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라는 방대한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82년 이후에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출 제한 정책을 썼는데 베네수엘라는 필리핀과 같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입 대체 산업 육성 정책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해서 보호무역 정책을 썼고 간섭주의가 성행하게 됩니다. 이런 나라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0년부터 95년 사이에 베네수엘라 1인당 소득은 18%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칠레가 45% 상승했고 콜롬비아가 27% 상승했고 우루과이가 17% 상승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명백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 재정이 좀 넉넉할 때, 세금 수입이 좀 넉넉할 때 준비하지 못하면 다음에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80년대 이후에 베네수엘라의 경제 성적표는 엉망이었습니다. 대중들의 불만이 착착 쌓여갔고 여기에서 좌파연합의 우고 차베스가 당신들을 위해서 확실히 내가 뭘 해줄 수 있겠다, 그렇게 약속하니까 그냥 그것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우고 차베스 뭘 했냐? 뭘 해가지고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망쳤냐? 첫 번째, 베네수엘라의 일반적인 정치 엘리트와는 완전히 그 양반이 달랐습니다. 거무술한 얼굴, 아마 여러분도 사진 보셨을 겁니다. 다부진 체격, 내가 옳다, 확신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무식하고 여러분들 확신이 가득 차면 대책이 없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무식한 군인이 확신이 가득 찼으니까 엄청나게 문제가 큰 거죠. 두 번째, 구 세력을 뒤집어 엎어야겠다, 그런 강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감방에 사년이 있었고 자기 확신이 강하고 군인 출신으로서 경제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런데 자기 확신이 강하니까 내가 시장을 조정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 새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시장 경제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불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IMF 처방전, IMF 구조개혁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구조개혁 쓸데없다. 자연스럽게 사이비 경제 이론에 매달리게 됩니다. 자기가 감으로 느끼는 그런 경제 철학과 경제 방법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계가 가는 쪽하고 완전히 반대쪽으로 간 겁니다. 세계는 우측으로 가는데 이쪽 사람은 좌측으로 클릭을 한 겁니다. 세상은 민영화로 가는데 국유화를 선택했습니다. 작은 정부를 가는데 거대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알뜰 예산을 선택하는데 낭비 예산을 선택했습니다. 세금 부담을 낮추는데 부자 정세로 갔습니다. 흔한 이야기죠.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출범할 때부터 세계화와 자유시장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외국계 회사를 다 국유화시켜버렸습니다. 대법원에 척근을 앉혔습니다. 중앙은행에 척근을 앉혔습니다. 딴 사람들 뭐라고 하면 쓸데없는 거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무상의로 철두철미하게 실시했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이익이 주어지니까 그냥 열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직접 민주주의에 의지하였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의회 필요 없다. 국회 필요 없다. 대의민주주의 경멸했습니다. 수 틀리면 국민투표에 바로 붙였습니다. 국민한테 직접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민들을 압박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유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대해서 경멸했습니다. 전 베네수엘라 부통령 호세 빈센테 랑겔은 차베스는
제도 위에 있었다. 그런 민중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공격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입만 열면 차베스는 평등과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질서를 공격을 맹공을 하면서 자신은 신질서를 만들어내는 창조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구질서는 악이다, 야. 구악이다, 야. 구악을 척결해야 된다. 청산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야.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반 대중을 규합하기 위해서 부유층을 공격하는 일을, 가진 자를 공격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휘어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철저하게 공짜와 정부 예산 확대에 기초한 좌파 경제 정책을 실시한다. 무상복지, 무상의료, 보편복지, 국유화, 민영화 다스톱, 거대국가, 거대예산, 거대정부. 첫째,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영웅인 시몬 볼리바르의 사상을 채택해서 그가 볼리바르 혁명을 추진하게 됩니다. 볼리바르 혁명입니다. 도시 빈민과 농민들에게 집과 땅을 그냥 무상으로 나눠줍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 등 무상복지 정책을 엄청나게 확대합니다. 강력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국가는 모든 물가에 대해서 가격 규제를 실시합니다. 모든 종류의 회사들을 다 국유화시켜버립니다. 여섯 번째, 국민을 적과 악원으로 나눈 다음에 지지자에게는 확실하게 지원하고 비판자에게는 벌을 가합니다. 당근과 채찍이었습니다. 대법원과 중앙은행 등의 채권을 기용하고 지지층에는 현금 보조, 정부 지원, 사회복지 사업을 통해서 확실히 보상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국영기업인 석유공사 PDVSA는 1만 7천 명을 다 해고시켜버리고 채권들로 다 채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그냥 표를 사는 데 다 씁니다. 그래서 석유라는 영어 페트로에다가 민중주의란 포퓰리즘을 합쳐서 페트로 포퓰리즘이라는 그런 용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 자원을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재집권을 위한 표를 사는데, 유권자의 한심을 사는데 돈을 다 쓰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이런 석유 채집은 좀 어렵습니다.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좀 특수한 종류의 그런 석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1만 7천 명 정도의 숙련된 엔지니어들을 다 해고해버렸으니까 생산량이 급감하죠. 그 다음에 국유화된 철강, 은행, 통신, 전력 모든 사업에 다 채권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아마추어대에 들어갔으니까 적자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베네수엘라 전력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전기료를 동결합니다. 2012년에는 수익을 인건비로 한 70%까지 사용합니다. 공기업 적자를 계속적으로 그냥 용인하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친여당 회사에 대한 선별적인 세무조사입니다. 친야당, 야당과 가까운 기업들에 대해서 정치적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가 됩니다. 그런 정치적 긴장감이 국내 총생산을 6% 정도 하락시킵니다. 하버드의 알베르토 알레시니 교수는 정치 혼란이 경제 성장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 경우는 없었다. 자신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 방만한 재정적자의 길을 크게 열어제칩니다. 그냥 수입 내 지출이 아니고 그냥 지출하고 돈 부족하면은 외채 늘리는 겁니다. 2013년도에 그가 떠났을 때 GDP, 국내 총생산에서 재정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4%였습니다. 지난해 37%까지 늘어났습니다. 8번, 여덟 번째입니다. 우고 차베스가 한 것은 정부 예산을 탕진해버린 겁니다. 1998년도 그가 취임하였을 때 석유 가격은 배럴당 15달러였습니다. 2008년 7월 달에 배럴당 135달러까지 폭등합니다. 2009년 9월에는 배럴당 70달러까지 됩니다. 그는 아주 운이 좋은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왜? 그냥 석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4배 이상 오른 가격으로 확보한 석유 수입을 사회복지 정책과
그 다음에 볼리비아나 니카라구아의 대규모 원조, 쓸데없는 짓으로 다 돈을 탕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저렇게 두 끼도 못 먹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냥 정치인들은 떠나고 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절대 쏘고면 안 됩니다.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지만 정치인들은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 실컷 즐기고 나서 떠나면 됩니다. 9번째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을 지탱하기 위해 통화 발생을 늘린다야.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2002년 이후에 공공지출이 극적으로 증가하니까 2008년도에 공식 인플레이션이 30%에 달합니다.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10번째입니다. 권력을 지속적으로 자신의 중심으로 집중시킵니다. 1998년도 9월 달에 비상대책법이 마련됩니다.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경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비상경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력기관을 자기 수하에 두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우고 차베스의 정책은 아주 간단하게 전형적인 좌파 정책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무상과 정부 재정 지출을 증가시켜서 무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사는 겁니다. 그 정책을 썼습니다. 당신이 표를 내한테 주면은 확실히 현금 지불해 주겠다. 국가를 완전히 사적인 소유물로 여긴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래 소득을 끌어다가 당대에 다 탕진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치르는 겁니다. 세상이 가는 쪽하고 전혀 반대쪽인 좌파 경제정책, 반시장정책, 가격통제정책, 무임승차 정책, 국유화 정책 등 모든 걸 안 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정책을 끌어갔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국민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제도와 정책에 반응합니다. 제도가 공짜를 만들도록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면 공짜를 많이 씁니다. 국민성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사람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 특별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공짜를 더 즐길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거기다 여러분들 자원을 쓰고 공짜를 추구합니다. 정책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딱 한 단어로 정리하면 자기 확신이 강했고 경제에 무지했던 우고 차베스라는 인간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완벽하게 반시장 정책을 통해서 한 나라의 살림살이를 고갈시킨, 국민을 완전히 도탄에 빠뜨린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어느 나라든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고, 정치 지도자의 경제 철학이란 것이 친시장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우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와해시키는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국민성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인간은 오로지 제도와 정책에 반응합니다. 공짜에 촉진하는 이런 제도는 반드시 사람을 공짜를 향해 달려가게 만들고, 생산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이런 정책과 제도는 사람들이 하여금 건실하고 생산적인 그런 활동에 종사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를 망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저의 강의가 여러분들의 크게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성이 아닙니다. 정책과 제도가 한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